한국도 대만 수준으로 65%로 주주환을 올리고 주주보호 입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1년 내로 바로 도배합니다. 바로 도배. 진짜로. 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에서는 금투세 그리고 주주 환원 그리고 밸류업 등등 이런 논의로 굉장히 이야기들이 뜨겁습니다. 사실은 이 흐름에서 이분을 빼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한국 거버넌스 포럼의 김규식 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진짜 처음에 한국의 거버넌스 바꿔야 된다 이야기할 때는 그냥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 또는 벽에다 계란 던지기 이런 느낌 드셨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특별히 최근에 이제 두산 밥켓 금감위원장이 얘기를 많이 해서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불발이 됐어요. 이거 보시면서 어떤 소감 있으셨는지. 이번 두산 밥켓 건을 보면서 사실은 저희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이 2019년 겨울에 창립이 됐거든요. 네네. 근데 그 창립의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2015년도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비율 부당하게 했던 그 합병 사건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 이런 것도 있었지만 직접적 계기는 사실 2018년도에 현대모비스가 국내 AS 부문을 인적 분할을 하고 글로비스와 합병하는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한 적이 있었어요. 맞아요, 2018년 3월에. 네, 맞아요. 그때 똑같은 두산 밥켓 건의 지금 지배구조 개편과 그때 현대모비스의 지배구조 개편이 구조가 똑같습니다. 네. 그때도 현대모비스의 국내 AS 부문을 인적 분할하고 국내 AS 부문을 비상장 상태로 보통 인적 분할하면은 상장을 보통 하거든요. 상장하지 않고 비상장 상태로 글로비스와 합병을 하는 거여서 비상장 상태로 글로비스 현대모비스 AS 부문을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걸 헐값으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때 PwC 3일에서 그 보고서를 내셨는데 그때 욕을 많이 드셨죠. 그리고 글로비스는 지금도 사실은 그 소위 정의선 회장님의 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프리미엄을 가는 지금도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피어그룹 대비해서 그 자동차 업종 치고는 굉장히 피해가 높았고 높죠. 그리고 사실상 현대차가 그 자동차 안 실어줬으면 나올 수 없는 매출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때도 엄청난 비난이 있었고 엘리엇 폴 싱어 회장이 이끄는 엘리엇 주주행동주의가 그때 현대차에 들어와 있었거든요. 이 현대차 주가가 폭락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 원래는 시장에서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다 인적 분할하고 하나의 투자회사, 지주회사를 만드는 구조로 합리적인 지배구조 개편을 기대했다가 현대모비스를 분할해서 헐값으로 글로비스 넘기면서 지주회사를 억지로 만들면서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율을 확대하는 그런 좀 부당한 거래 구조를 만드는 거고 격렬한 시장 반응이 있었죠. 그랬는데 그때 그래도 정의선 회장님이 지금도 상대적으로 좀 평가는 좋은 편이시지만 포기를 했어요. 바로. 지금 두산 밥켓 건은 상당히 오랜 동안 논란이 좀 있었는데 2018년도 3월에 했다 2018년 5월에 바로 포기했습니다. 두 달 만에.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터졌어요. 2018년도 5월에 한 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유지가 되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반토막났습니다. 11월까지. 철회를 한 이후에 시장의 생각은 다시 결국은 할 거다. 또 할 거다. 라는 프라이싱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반토막 났거든요. 2011년도에 반토막. 그걸 보면서 이거는 이거 완전히 한국의 시장 자본시장이 가격 결정 기능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가격 시장 경제라는 것이 가격을 통해서 자본 배분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효율적이고 완전히 망가져 있다. 이대로 가서는 큰일 나겠다고 해서 그때 이제 여의도 같이 논의를 하던 자산운용사 대표님들하고 몇 분이 뭔가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기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예, 예. 하고 이제 만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두산밥켓건을 보면서 음. 현대모비스에서 이미 했었던 그 구조를 또 들고 나오셨는데 과연 현대모비스의 그 구조 그때 철회하셨던 그리고 다시 현대차 그룹은 그 구조로는 불가능합니다. 네네네. 다시 그 구조로 추진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구조를 검토를 하셨는지 좀 의문이 들 정도로 무모했다. 네네네. 그때의 현대모비스 밸류는 글로비스와 비교해서 한 저평가됐지만 헐값이라고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아 이번 두산 바켓하고 아 로보틱스는 이거는 진짜 너무 저는- 심한 너무 심한 구조. 사실은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강도짓을 해도 이 정도로는 수익 내기 어렵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 자본시장의 역사는 주주 수탈의 역사다라고 한마디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극명하게 보여주는 전형적 케이스였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래도 똑같아서 너무 씁쓸하신 것만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이게 폭이 무산이 되니까 기분이 그랬었죠. 좀 그래서 네. 저희가 2018년도에 네. 현대모비스 지배구조 개편은 저희가 막은 건 아니고 네. 포럼을 만들고 나서 추진하셨는데 그걸 저희 포럼뿐만 아니라 이제 이복현 원장님이라든지 주주분들이 다 일심으로 특히 두산 바켓 이번 건은 두산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는 살짝 이익이에요. 두산 로보틱스는 크게 이익이고. 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네, 얘기죠. 두산 네. 밥켓의 주주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렇죠. 구조거든요. 예, 예. 두산 밥켓 주주들이 목소리를 내주셨고 해서 결국 막았는데 저희는 사실은 여러분께서 인터뷰 요청도 하셔서 말씀도 드렸지만 과연 이것을 막을 수 있을까?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그리고 저희는 혹시 이복현 원장님께서 그냥 합병비율을 좀 조정해 주시는 그리고 약간 할증하는 정도 한 10% 정도 할증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해서 혹시 통과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완전히 일단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은 포기하는 걸로 네네. 이렇게 일단 막았기 때문에 저희 포럼의 역할도 있었고 한국 거버넌스나 주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발전했다. 네. 그런 큰 뭐랄까 보람을 느끼는 점도 있었어요. 사실은 뭐 지금 이제 와서 보면은 정의선 의장이라고 표현할까요?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포기가 빨랐고. 빨랐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은 경영 참 열심히 한다. 뭐 겉으로 보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대응을 빨리 하려고 그러고 전기차도 하려고 그러고 뭐 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 3대 치고는 정말로 그래도 잘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 두산은 두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하겠다고 하니까 추진하시다가 결국은 도저히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정부가 양당이 그리고 특히 정부는 이제 대선까지 보고 중점 과제로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사실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의대 정원이고 의대 정원이고 하나는 밸류업이거든요. 네네네. 이 중에 밸류업을 사실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구조였다고 보이고요. 네네. 이걸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급하게 무리하게 추진하시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임박했구나 진짜. 저희 생각은 두산그룹이 지금 못하면 내년은 못한다. 진짜 못한다. 법이 바뀐다. 예를 들어 상법이 개정된다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주주보호 입법이 도입이 되면은 이 구조는 이제 다시는 법적으로 위법이 되는. 지금은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는 위법인데 법 문헌만 보면은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부 시행령에 뭐 시가로 하기로 딱 돼 있으니까 우리는 법을 지켰다. 법대로 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올해 이번 이제 회기에서 여러 국회의원들께서 입법도 하셨고 개정이 되면은 이 구조는 아예 법적으로도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좀 조급하신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제일 어처구니 없는 게 이거죠. 할 수 있다고 하냐?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LG화학에서의 엔솔
분할도 그렇죠. 아니 그 그게 가능하고 그게 된다고 그거를 진짜로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우리 동네에서는 도둑질은 아니야. 근데 저 나라 가면 또 실행 도둑질해서 감옥 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도둑질은 아니야. 근데 사람들이 하지는 않아 했는데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가 기준으로 합병할 수 있다라는 이 조항을 사실은 이번에 정말 제가 약탈적이고 정말 이거 날강도 같다는 느낌이 로보틱스가 로봇 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른 거예요. 그쵸. 그 붐을 타가지고 그걸 대등합병도 아니고 네.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첫째 오늘 이제 진정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가격 시장 경제라는 건 가격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되거든요. 네. 가격 형성을 하기 위한 그런 신호 체계가 있어요. 네네네. 그게 파괴가 되면 시장 기능이 작동을 하지 않고 네네.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됩니다. 그러면 경제 성장도 불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소득 분배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지금 이 구조에서는 가격 결정이 완전히 왜곡돼 있다, 파괴돼 있다. 그리고 시가로 결정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논의가 좀 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시가가 존중된다. 네네.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는 시가, 가격이 시장에서의 시장 가격이 우선되는 것이 시장 경제다라고 말씀하신. 첫째는 우리나라의 시장 가격 결정이 왜곡돼 있다, 파괴돼 있다. 두 번째, 선진국에서도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는 시가에 의존할 수 없습니다. 네. 델라웨어주 대법원 판례가 확고하게 그런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경영진과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는 시가에 의존할 수 없다고 딱 못 박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최근에 맞아, 머스크가 X 막판에 사기 싫었는데 델라웨어주 판사가가 그렇죠. 빨리 하기로 했으니까 빨리 해요. 그렇죠. 이렇게 명령했었죠. 네네네. 그래서 거기도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있거나 경영진이 주주에 대한 배신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특별히 독립위원회를 만들어서 밸류에이션을 공정하게 새로 하고 뭐 두 군데 이상의 권위 있는 기관으로부터 가치평가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거를 다 공개해야 되고 공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와 뭐 국민들이나 시장의 마켓의 평가를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적정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시장 가격으로 의지할 수 있다. 이거는 지배주주 간의 이해 충돌이 없는 완전 반대 당사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뭐 합병을 한다든지 무슨 거래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에는 시가로 결정을 하든지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장 가격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쪽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끼면은 합병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배주주가 있고 양쪽에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러한 계열사 간의 합병에서는 지배주주가 유리한 쪽으로 합병을 강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두산 밥캣과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는 다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다 통제하고 있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 지분율도 높기 때문에 얼마든지 특별 결의를 해서 주주총회를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한쪽에 불리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강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지배주주가 원하면. 그런데 지배주주가 완전히 이해관계가 반대되는 대립되는 두 회사의 경우는 부당하면은 합병이 안 됩니다. 하기 싫은 거죠. 지배주주 자체가 사람 자체가 그 합병으로부터 손해만 보는데 그런 거래를 할 리가 없잖아요. 이 집 가지고 나 이 집 살게요 했는데 팔겠다는 사람 원하는 가격이 훨씬 낮게 주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완전히 대립되는 이해 당사자 간의 경우에만 시장 가격에 의존하고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 간에 이런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시장 가격에 의지할 수 없다고 판결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 반대 당사자 간의 합병의 경우는 거의 없고 이런 계열사 간의 합병 자본 거래가 일어나는데 그 경우는 지배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거래 구조를 만들고 일반 주주, 특히 이번엔 두산 밥캣의 주주가 극심한 지분율 손해 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지금 원래 구조대로 하면은 두산이 밥캣에 대한 지분율이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 거래 구조를 다 합병하고 폭발적 하면은 42%까지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30%라는 지분율이 뺏기는 겁니다. 네, 꽁으로 받는 거죠. 꽁으로 가는 거예요. 네,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회사예요. 그러니까요. 네. 두산그룹에 사실 알짜 회사 두산바켓밖에 없는데 두산바켓의 주주들이 30% 되는 지분율을 뺏기는 겁니다. 네. 그런 거래 구조를 용인하겠습니까? 두산바켓의 주주는 그걸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장 가격이 의지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자본시장법 시행령도 저희는 이 경우는 시장 가격에 의지해야 한다. 시장 가격으로 결정한다라고 하는 이 규정은 반대 당사자의 경우에 그 경우에만 네.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을 아예 그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규정을 만약에 이제 이번에 상사법 학회가 열렸거든요. 네네. 거기에 천경훈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법대 전문대학원 교수님하고 몇 분인지 나오셔서 두산박회건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좀 있었어요. 결국은 이 합병 비율이 자본시장 법도 아니고 시행령에 있거든요. 법 밑에 있는 하위 규정이 있거든요. 대통령인데 그 규정에서 시가로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규정은 참고용으로만 개정을 하든지 이렇게 아예 폐지하든지 아니면 참고란 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개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시도가 중간중간에 일어나서 그렇죠. 이거는 그나마 규모가 컸으니까 우리 눈에 띄었지. 규모가 작은 뭐 예를 들어 1,000억, 2,000억짜리 회사는 그렇죠.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갈 맞습니다.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네. 그러면 요거를 개정하려면 3법을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원포인트로 요런 법만 고칠 수가 있는 건가요? 합병 비율에 관한 상장사의 시장 가격으로 합병 비율을 결정하게 하는 규정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이에요. 이거는 예. 국회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바꿀 수 있네. 한 달이면 바꿀 수 있어요. 저희 포럼이 2019년에 겨울에 만들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합병 비율 규정을 폐지해라. 이걸로 수많은 농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뗐다 붙였다 하면서 사실은 동시 상장하는 많은 그 동기가 나중에 상장시켜놓고 주가 눌러가지고 알짜 기업도 합병하든지 이런 식으로 또 지분율을 강탈하려는 시도들이 이 합병 비율 시행령 규정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합병 비율을 시장가로 결정하게 하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니 대통령께서 정말로 우리나라 자본시장과 밸류업을 위하신다면 이거 폐지하시라고 바로. 야, 이거는 그러면 보니까 이게 여야 상관없이 잘못하고 그냥, 있었네. 그럼 용산에서 대통령께서 두산박회건 이건 말이 안 되네. 네네. 그냥 폐지하시면 돼요. 그냥 한 달이면 폐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지난 정부에도 안 했고 현재 정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진심이면 이거 해야 되는 거네요. 누가 그래서 저희는 저희 포럼의 일부 분들은 네. 지금 대통령령의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진심이 정말 진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행령을 왜 폐지하나 모르시는 거냐 아니면 아시면서도 뭔가 이 규정이 사실은 우리나라 재벌들이 경영 세습을 하는데 필요한 지분율을 확대하는 지분율을 강탈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사실은 뺐다 붙였다 하면서 사실은 뭐 상속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이것만 잘 이용하면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지분율이 20%밖에 안 되는데 뺐다 붙였다 하면서 40% 늘릴 수 있어요. HD 뭐 네. 언제 그렇게 회사가 많아졌어? 그러니까요. 네. H뿐 아니라 현대중공업그룹도 현대중공업을 조선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동시 상장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HD 지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있고 밑에 다시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있죠. 3층으로 돼 있어요. 이게 결국은 한국조선해양을 이용해서 또 뭔가 어떤 구조를 짜서 시가를 조작해서 뭔가 지분율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있지 않는가 이런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구조가 있는 거거든요. 그 구조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이 규정 폐지해야 됩니다. 근데 폐지하는데 한 달이면 되는데 이렇게 수없이 많은 옛날에 SK CNC부터 있었잖아요. SK CNC와 SK가 둘 다 상장사였는데 SK CNC는 주가를 엄청 올리고 SK 주가 눌러가지고 둘 다 상장사였으면 그 시가로 하는 건 합병을 우리 합병해가지고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이 왕창 올라갔잖아요.
그때부터 흑역사가 계속되어 반복되어 오고 있는데 이 교체는 빨리 폐지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이런 사태, 그러니까 아까 SK CNC도 그렇고 현대중공업 HD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보면 무슨 기분이 들까요? 이번에 그래서 그 티톤 캐피탈이라고 두산바켓의 오랜 주주였고 두산바켓이 원래 미국에 상장돼 있던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바켓이 원래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 회사고 네. 그래서 미국의 주요 연기금들이 대형 패밀리 오피스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고 주주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아주 장기간 가치 투자한 10년씩 투자하는 티톤 캐피탈이라는 유명 가치 투자 펀드가 있어요. 거기서 이 본건이 발표되고 바로 그날에 다 그냥 주식을 팠어요? 다 그냥 드랍하고 손절했어요. 아, 10년 동안 투자했다가 도저히 그 담당 펀드 매니저 이 구조를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어떻게 이거는 범죄 행위인데 이것이 어떻게 문명사회에서 법치국가에서 민주국가에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일단 시도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고 이것이 자기가 로펌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 군데 로펌에 자문하는 로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문 이게 합법이냐 그랬더니 다 합법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로펌이. 그래서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한국의 거버넌스 시스템의 그 레벨 이런 것들에 자기가 완전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그래서 그날 다 매도하고 저희 포럼이 두산 바켓 건 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논평을 했는데 기자회견했거든요. 거기 나와서 정말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날강도라고 날강도. 이런 일이 어떻게 문명국가에서 일어나느냐. 야, 마치 우리가 중국 뭐 시진핑 정부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는 것 또는 뭐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보다 더 센 거죠.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석에서. 중국에서도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다고. 그냥 대놓고 지분을 강탈해가는 이런 거래는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오히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보면은 주주 보호 관점에서 보면은 중국이 한국보다 더 우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벌 체제를 인정하지 않아요. 중국은. 중국 공산당이 전체 경제 시스템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고 있는데 재벌 체제로 이렇게 계열사 막 여러 개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모든 산업법을 다 하면서 문어발로 확장하면은 공산당의 통제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안 먹히죠.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계열사 재벌체제 문어발식 재벌체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뗐다 붙였다면서 주주를 인민들을 보호하는 당 강령이 인민보호가 최고 우선이잖아요. 주주가 다 인민들 아닙니까? 그래서 인민보호라는 관점에서도 주주를 이런 식으로 침탈하는 거래는 일어나지 않아요. 중국에서는. 한국에서만 전 세계에서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거는 범죄 행위예요. 사실은 국제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 좋은 기업들이 꽤 많아요. 너무 많죠. 꽤 많은. 다 1등 기업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이런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는 불가능. 기적 같은 나라입니다. 기적 그렇죠. 같은 인류 역사상 일본과 더불어서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 할 정도인데 근데 이제 주가는 엉망이잖아요. 느끼시기에 이런 문제가 한국 주가를 얼마나 할인시킨다. 그냥 뭐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만은 그 뭐 산술적으로 뭐 누가 분석한 건 없으니까. 대만과 비교하면 되죠.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딱 반입니다. 딱 반. 대만이 인구가 뭐 한국이 한 5천만 된다고 보면은 대만은 2,500만이고요. GDP가 딱 2배 차이 납니다. GDP가. 그런데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이고 삼성전자가 거버넌스 문제 전형이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가 어려워지면서 회사 전체적으로 좀 정체되는 느낌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TSMC가 이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TSMC가 잘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대만의 가권 지수의 전체 시가총액이 한국의 코스피를 뛰어넘었습니다. 절반밖에 안 되는데. 절반밖에 안 되는데 어닝은 한국과 비슷해요. 그 지금은 GDP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의 산업 구조도 보면 시클리컬합니다. 다 장치 산업이고 TSMC도 다 장치 산업, 반도체 산업이고 뭐 가전이고 이런 기업이 화학 뭐 이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다 장치 산업이고 시클리컬하고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GDP는 절반이고 그런데 마켓캡 시가총액은 한국을 넘었어요. 딱 2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에 비하면은 뭐 반의 반토막이고 이거는 아예 뭐 자꾸 선진국과 비교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시니까 우리는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디스카운트가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대만이
선진국에 비해서 30% 정도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바로 신흥국 디스카운트고 네. 시클리컬한 산업 구조 때문에 일어나는 디스카운트가 있어요. 거기 선진국 대비해서 한 30% 정도 네. 디스카운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산업 구조의 산업 성질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그냥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네. 대만에 비해서도 반토막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는 그냥 한국의 지배구조와 거버넌스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지배주주들이 일반 주주들을 수탈하는 그 역사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디스카운트 되는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것이 대만과 비교해서도 딱 반토막입니다. 그러면은 상법이 정말 선진국 차원으로 바뀌면 우리나라 그냥 지수 그냥 5,000포인트 이상 그냥 바로 간다는 바로 2배 뜹니다. 바로. 뭐 얼마 전에 3,000 갔으니까 6,000도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제가 보기에 그 시클리컬한 이런 이제 파도가 이제 사이클이 있을 것이고 네. 뭐 지금은 사이클이 약간 이제 하강 국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페어 밸류만 보는 경우에 네. 만약에 그냥 한국 법에 상법 개정해서 주주 보호 의무가 도입이 되고 네. 그리고 주주 환원율이 대만이 한 60에서 65% 정도 되거든요. 네네. 한국도 대만 수준으로 65%로 주주 환원을 올리고 주주 보호 입법이 도입이 된다고 하면은 예. 1년 내로 바로 2배 갑니다. 바로 2배. 진짜로. 아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아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야. 네. 이거는 그냥 물리법칙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점장께서 뭐 너무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저는 변호사를 하다가 이런 이제 펀드를 자문하다가 그냥 펀드 업계로 넘어온 케이스인데 변호사를 할 땐 잘 몰랐어요. 근데 자산 운용사로 이직을 하니까 이제 그 초보 뭐 펀드 매니저 양성 과정이 있더라고요. 네. 그 과정이 한 1년 정도 되는 과정인데 그 과정을 계속 들으면서 기초 과정, 산업 과정 그리고 밸류에이션 하는 그런 과정 들으면서 계속 들었던 내용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이 이거는 엔지니어링이다. 파이낸셜 엔지니어링이다. 네네. 이거는. 그래서 그냥 마치 공학의 포뮬러 물리법칙이 있듯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는 등등의 그런 공학의 포뮬러들이 있거든요. 각각의. 네네. 반도체도 있는 거고. 네. 금융에도 금융공학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거는 물리법칙과 거의 유사할 정도로 딱 정해져 있는 엔지니어링 공학 포뮬러가 있어요. 네네.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네네네. 한국에도 주주 환원율이 삼성전자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는 오히려 그 국정농단 사건 이후로 이재용 회장이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주환 친화 정치를 펼지 않을 수가 없고 네. 그래서 50%를 지금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삼성전자를 빼면은 작년 기준으로도 30%가 안 됩니다. 아, 한국이. 전체 코스피. 전체 코스피가 주주 환율이 28%밖에 안 돼요. 아, 그것도 자사주 매입은 한국에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주주 환원이 아니거든요. 그건 주주 환원 소각해야지 주주 환원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사주 매입한 거를 주주 환원에서 다 빼버리면 25%입니다. 아,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주들에게 환원하지 않는 네. 그런 수준인데 만약에 이걸 대만 수준으로 60% 이상으로 올리고 네. 법에 주주 보호 입법을 도입하면은 장담컨대 그냥 이거는 그냥 물리법칙이에요. 네. 1년 안에 2배로 합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주사 뭐 PBR 0.2, 뭐 은행도 보통 PBR 0.5에서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PBR 0.7. PBR 한 배 밑에 있는 기업들은 다 PBR 한 배 위로 다 올라갈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되면은 진짜 어마어마한 불기둥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럼 제일 좋은 것이 일단 지배주주들. 네. 지분이 제일 높으니까. 네. 그분들이 자기의 자산이 2배 이상 늘어나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렇죠.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200대 기업이 다 2대 주주금 최대주예요. 네. 국민연금의 가입자가 다 국민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 서민들이라고요. 그게 다 노후 대비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국민 전체가 노후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그 자본이 2배로 늘어난 거예요. 네. 얼마나 좋아집니까? 지금 국민연금 고갈 문제, 건강보험료 고갈 문제, 지금 노령 인구 저출산도 문제지만 네. 저출산은 안 태어나면 뭐 안 태어나니까 안 태어난 애들이 손해 보는 건 없잖아요. 네. 노령 인구 자살률이 전 세계 압도적 1위입니다. 네. 한국이. 네. 한국은요 은퇴를 하시면은 그냥 죽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할 게 없어. 할 게 없어요. 네. 취직도 안 돼. 뭐 이 건강보험도 안 돼. 네. 거기다가 생존 보장도 안 돼.
그냥 죽어야 돼요. 폐지도 이게 뭐 걸어 다니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폐지를 줍지. 그냥 죽으란 얘기예요. 네, 한국은. 네. 아, 저는 정말 안타. 사실은 뭐 주주 환원율이 25%니까 ROE는 계속 낮아지는 분위기. 그렇죠. 자본으로 그냥 깔고 앉는 자본이 거니까. 계속 이제 비대해지는 거죠. 네, 네. 살이 기륵기륵 찐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뭐 돈은 갖고 있는데 쓸 줄 모르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성장도 안 하고 배당도 안 하고 네. 이러면서 계속 자본은 커지고 ROE 내려가고 네. 계속 디스카운트 악순환이라는 사실은 뭐 친구들한테 돈 받아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만 배불리고 있고 친구들한테 돈 안 주는 격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너무 딱 그 네. 바로 비운데 이게 사실은 지배주주와 일반 주주가 사업 파트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좋은 아이템 있어가지고 친구한테 내가 이제 있는데 좀 투자 좀 해달라. 네. 그래서 뭐 투자를 해가지고 원래는 뭐 70% 지분율을 갖고 있다가 그 사업주 하던 친구가 30% 지분율을 갖게 되고 네. 친구가 70% 갖게 됐어요. 10년이 지났어. 그런데 계속 뭐 배당도 안 뭐 줘야지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위기야. 지금 계속 힘들고 위기라는 거야. 지금 어렵고 나중에 이거 돈 모아서 다른 회사 인수해야 돼. 그럼 더 커질 수 있어. 그러니까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나마 뭐 좋다요. 그런데 보기에 아니 계속 돈도 벌 거 이건 나중에 투자해도 해야 되고 지금 위기 상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봐봐 저번에 굉장히 어렵게 부도날 뻔했잖아. 이번에 뭐 계속 돈을 준비해 뭐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또 봐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뭐 친구야 우리 회사가 약간 미래를 위해 가지고 물적 분할도 하고 뭐 분할도 하고 이거 뗐다 붙였다 해가지고 뭐 좀 지배구조 개편을 좀 하려고 해. 뭐 잘 모르겠지만 그냥 동의해 주면 돼. 우리 다 회사 좋아지려고 하는 일이야. 그래 뭐 알았어. 뭐 회사 좋아진다는 거지. 뭐 우리도 다 좋아지는 거야. 그래 동의해 줬단 말이에요. 뗐다 붙였다. 그랬더니 갑자기 너는 이제 지분율이 30%가 됐어. 그리고 자식이 30% 가지면서 이렇게 올라오던가. 내 아들이 있잖아. 내 아들이 철수가 주요 주주가 됐어. 40% 지분율이 됐어. 이건 뭐 아니 내 배당 안 하는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언젠가는 뭐 배당하겠지 하고 뭐 기다릴 수 있어. 아니 내 지분율이 70%였다고 왜 30%가 됐냐?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자 여기 이 다 하네요. 자 그럼 나는 그냥 내 지분 빼줘. 난 너하고 도저히 이거는 정말 배신감 너무 느끼고 이거는 나를 친구로 생각 안 하는 거다. 나를 그냥 뭐 호구로 생각하는 거지. 지분을 그냥 빼줘. 그랬더니 그래 뭐 오래 기다렸는데 내가 그냥 빼줄게. 얼마 밸류 뭐 100억 밸류로 빼줄게. 아니 내가 투자할 때 100억이었는데 지금 10년 지났는데 100억 밸류로 빼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는 돈도 못 벌었고 적자 상태였고 지금은 1년에 30억씩 돈을 벌고 있지 않냐. 그러면은 최소 400억의 밸류로는 인정해 줘야지. 10년 전에 100억 밸류로 투자를 받았는데 10년 지났는데도 100억 밸류로 나가라는 말은 그럼 나는 10년 동안 뭘 한 거냐 나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맞아요. 100억은 양반입니다. 50억에 빼죠. 50억에 50억에 지분 넣고 나가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한국이. 참. 정말 기가 찬 일이죠. 네, 진짜.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시작할 때보다 개인들은 인식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한국의 역동성이 여기서 좀 등장을 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거는 까놓고 보면 대주주와 일반 주주들이 서로 원래 같이 화합해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대결적 구도에 있는 거잖아요. 이제 지배주주들은 로비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고 개인 개미들은 사실 알기도 힘들지만 뭐 표 외에는 있는 게 아무 능력이 없다고. 한국에서는 지금 무기가 표심 안 갖춰졌죠. 상법이 개정됐으면 그게 이제 무기가 되지만 지금 무기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도 이거 계략으로 바위치기 아닌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처음에 사실 저희가 기대했던 그런 어떤 저분시장 개혁의 동력도 결국 우리나라는 먼저 탑다운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아베 정부가 일본의 국민들과 주주들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배당 하든지 안 하든지. 일본에서 제가 싱가포르에서 같이 활동하는 일본 주주 행동주의 하는 펀드 일본인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에는 주요 기업의 소액주주 연대가 다 만들어져 있다. 그 소액주주 연대가 뭐 변호사를 고용하기도 하고 직접 뭐 의결권 프락시 배틀 하기도 하고 뭐 주주 제한하기도 하고 그렇게 주주 행동을 한다. 일본에도 주주 연대가 있냐? 주주 연도라는 그 있는 나라가 있냐? 그렇지. 일본의 성향을 보면 네, 순종적이니까. 굉장히 네. 순종적이고 네. 의존적이고. 네. 그래서 완전 탑다운으로 일본의 자본시장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네. 아베 정부가 기업들 다 모아놓고 거의 협박하다시피 해서 자본시장 개혁을 드라이브를 했거든요. 탑다운으로. 네. 한국은 일단 그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저희는 완전 바텀업으로 소액주주들을 먼저 알려드리고 무엇이 어떻게 문제되는지를 알려드리고 그분들이 각성하고 네. 목소리를 내고 거기서부터 시작한다. 네. 그 다음에는 지배주주들께서 이제 각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법이 바뀌고 국회의원들 이런 식으로 이제 바텀업으로 생각했는데 일단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되고 있다. 네. 저희는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소액주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거의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웬만한 분들은 다 알고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들과 정부에서도 양당에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아 있어요? 있어요. 모르는 뭐가 문제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제는. 네. 이걸 진짜 진심으로 이걸 개혁할 것인가는 이번 회기를 이제 봐야겠죠. 정기 국회가 이제 9월 중순에 추석 지나고 열릴 텐데 회기가 시작되면은 이 법안 주주 보호 입법안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봐야겠죠. 그걸 보면은 정말 진심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고 양당이 네. 이제 지배 주주들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놓고 아마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여기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이 기업에서 기업이 잘 되고 주주 가치가 좋아지고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가장 수혜를 보는 사람이 지배주주, 사업주 가문이 지분이 높기 때문에 1번으로 가장 큰 수혜를 봅니다. 재산이 커지잖아요. 재산이 커지잖아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20배가 올랐는데 네. 메리츠 금융지주의 조정호 회장님이 지금 시가총액 자산 기준으로 10위 안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메리츠 가문에서 제일 부자 됐잖아요. 제일 부자 됐잖아요. 형제들 중에 완전히 원탑 됐잖아요. 네. 그때 사실 막내셔가지고 그냥 뭐 메리츠 증권 그냥 뭐 아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네가 그러니까. 해라. 우리는 그런 항공사만 할게. 뭐 이런 그랬잖아요. 이런 조정 회장님, 김용범 국회의장님 영입해가지고 지배구조를 완전 선진국형으로 바꾸고 그렇게 해서 주가가 20배 올랐거든요. 네. 가장 큰 득을 본 분이 조정호 회장님. 네. 10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개인 그 자산으로 보면 주식시장의 힘으로 사실상 재계에서는 거의 아시긴 아시겠지만 이름도 잘 안 나셨던 분이 그렇죠. 재계 상위권으로 올라온 거죠. 지금 자산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님보다 위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최태원 회장님이 한 20위 정도시고요. 계속 SK 주가가 내려가지고 메리츠 금융지주 올라서 지금 조정 회장님이 최태원 회장님보다 위에 있어요. 네. 그렇군요. 세계 넘버 2위의 재벌 거의 지금 이재용 회장과 거의 비슷하거나 뭐 그런 정도로 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보기에 만약 삼성물산 주가가 계속 안 오르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사업 잘하고 계속 이렇게 해서 밸류가 계속 올라가면은 역전됩니다. 네. 1번이 그걸 이제 아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과 SKES가 이번 합병했잖아요. 합병하죠. 네. SK온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SK온이 지금 차입금이 한 20조 되거든요. 돈 먹는 하마입니다. 돈 먹는 하마잖아요. 그럼 만약에 2년 전에 또 3년 전에 그때는 SK 이노베이션 주가도 좋았고 배터리에 대한 밸류를 지금처럼 캐짐이 없었으니까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는 결국은 전기차 시대가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캐즘을 어떻게 그 데스밸리를 지나느냐. 그 데스밸리 살아남은 기업들은 다시 그 장밋빛 그런 꽃밭을 그런 낙원에 이제 도달해서 가나안의 땅에 도달할 것이고 데스밸리를 못 지나면 이제 도태되는 거거든요. 그 데스밸리를 지나기 위해서는 낙관적으로 시장에 낙관하고 있을 때 빨리 유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때 SK온을 물적 분할하려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구조 짜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 포럼에서도 반대하고 LG화학이 물적 분할한 걸 보면 엄청난 반발이 들어가면서 빨리 근데 그런 시장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상장도 못 하고 그렇다고
뭐 자본 조달하려니까 SK 이노베이션을 자본 조달해야 되는데 SK 네. 이노베이션을 자본 조달하면 SK 그룹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이 희석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건 또 싫고 그 SK의 지분이 희석되는 건 더 싫고 SK온도 물적 분해로 상장도 못 하고 어지중간하고 하다가 3년이라는 그 골든 타임을 놓쳤어요. 네. 그리고 이제는 물적 분해 그러니까 동시 상장 안 되죠. 상장해도 안 돼요. 상장해도 그 밸류 못 받아요. 옛날에는. 그렇죠. 자본 조달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SK가 갖고 있는 알짜 기업을 최고 알짜죠. 최고 알짜를 그냥 갖다 준 거예요. 이거는 네. SK가 손해 본 거예요. 맞아. 이거 SK ENS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가스 회사인데요. 기가 막힌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두산 밥켓 같은 회사인데 SK가 지분이 더 높았어요. 네. 그거를 SK온에 갖다가 바친 거예요. 그래서 SK 주주들이 사실 더 손해 봤는데 그래서 이러한 만약에 계속 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자본 조달이 안 되면은 언젠가는 자본 조달해야 되는 국면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게 회사입니다. 회사. 회사의 영업 자본 조달 능력이 훼손되고 결국 그것이 영업 능력을 훼손하면서 기업 가치 자체가 훼손돼요. 그냥 이거는 단순히 주주 간의 이해 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네네네. 회사가 어려워집니다. 펀더멘탈 자체가 어려워져요. 이러면은 못 일어나요. 이거는 지배주주 이해 충돌 이런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는 문제예요. 펀더멘탈 자체가 회사가 글로벌 경제 살아남을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빨리 지금은 지배주주들께서 그냥 지배력 확대, 지분율 확대 이런 관점에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일단 더 이상은 두산 밥켓건을 보시면서 이제 확실히 느끼셨을 것 같은데 국민들의 어떤 의식, 국회의원들의 의식, 정부의 스탠스 그리고 학계도 바뀌고 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결국 법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저희 목표인데 이제는 국민의 의식과 정치권의 의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옛날과 같은 그런 구조는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안 돼요. 안 되면 빨리 주주 이익을 제고하면서 네. 합리적으로 새로운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본 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SK그룹처럼 SK온을 상장시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빨리 SK이노베이션의 주가를 올려서 지분 희석을 좀 덜하고 자본 조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SK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SK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한 20%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소각한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거버넌스 개혁을 해서 리레이팅을 시켜야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SK를 SK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내려보내든지 SK 이노베이션을 유상증자해서 내려보내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자본 조달 능력을 제고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뭐 로비를 한다든지 이걸 거부하고 이런 트렌드를 거부하고 계속 하실 수 있죠. 그런 권력이 있죠. 지금 이 재벌들께서는 사회에 강력한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거 막으려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더 막을 수 있다고 봐요. 10년쯤 지나면은 펀더멘털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회사들이.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사실 자본 조달이라는 건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워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이제 눌러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도 눌려 있고 그러니까 자본 조달을 하고 싶을 때 원할 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희석이 되거나 이런 사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상황. 이게 사실은 뭐 재벌 그 대주주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만 한국 산업 지형 전체로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벤처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자본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그렇죠. 돈 구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면서 뭐 미국식의 어떤 사실은 지금 세계 탑10 기업 중에 수많은 기업들이 생긴 지 얼마 안 된 기업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바로 혁신 경제가 네, 작동하고 있는 나라의 네. 모습이고. 근데 한국은 혁신 경제의 당장 두 단계잖아요. 벤처 캐피탈이 시딩을 하고 네. 벤처 캐피탈을 키워서 잘 키워서 상장을 하고 이제 돈을 적자를 면하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을 정도 되면 이제 상장을 시킨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그동안에 리스크 테이킹 했던 벤처 캐피탈은 엑시트하고 네. 또 더 성장하기 위한 자본 조달해서 상장 주주들과 같이 또 상생하면서 더 성장하는 네. 큰 기업으로 약간 이렇게 되는데 엑시트이 안 돼요. 벤처 캐피탈들은 EV 에비타를 보통 10배에서 12배 정도로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키웠는데 상장하는 거 보니까 EV 에비타가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네. 아니 지금 우리는 지금 12배로 투자를 해서 15배 정도가 되든지 이렇게 해야지 엑시트 되는데 상장을 하는 거 보니까
상장 기업들은 피어 밸류에 있는 상장 기업들은 5배로 거래가 되고 있네. 그러니까 상장이 안 돼요, 상장. 재작년에 정말 웃겼던 게 21년도에 상장 직전이 가장 비싸다. 맞습니다. 상장 직전이 비싸지 상장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그룹으로 들어오는 순간 여긴 전부 할인이야.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정식 백화점은 가격이 50% 70% 세일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저기 그 점도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가격이 그냥 제 가격을 제 받고 가격으로. 있고 이런 웃기는 거죠. 당당한 일이 일어나고. 예, 원래 백화점에서 더 비싸야 거래되면은 돼. 백화점에서 뭔가 검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비싸야 되는 거죠. 예. 우리나라 거꾸로 돼 있어요. 네. 재래시장에서 10,000원 하고 있는데 백화점에서 5,000원에 거래하고 있어. 그 재래시장 사람들이 백화점 입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혁신 경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차 그룹도 있고 한국에 정말 좋은 기업 그룹들이 있지만 그 그룹들이 모두 다 할 수 없거든요. 네, 네, 네. 전기차에서 예를 들어 충전기라든지 배터리라든지 뭐 전고체라든지 네. 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현대차 그룹을 지원하고 어떤 그 혁신을 더욱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그중에는 막 수백 개, 수천 개의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네. 그 중에서 또 현대차가 봤을 때 이건 뒤에 똑똑하네 하면 그걸 이제 인수하고 그렇죠. 또는 상장시켜서 더 네. 키우고 그렇죠. 이런 혁신 경제가 토양이 되어 있어야 네트워크 네, 있어야 맞습니다. 에코시스템 있어야 현대차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맞습니다. 네. TSMC 주변에 그런 스타트업들이 수천 개가 조그마한 중소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있고 거기에 네. 싱가포르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같이 성장하고 있는 혁신 경제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한국처럼 이렇게 상장 기업이 계속 디스카운트 되면 혁신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스타트업을 켤 수가 없어요. 맞아요. 벤처 캐피탈 투자를 할 수 없어요. 이거 엑시트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 자기가 문제죠. 투자했을 때가 제일 비쌌어. 제일 비싸. 그러면은 네. 혁신 경제가 작동할 수 없고 결국은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에게 발목을 잡는. 네. 그러면 지배주도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나중 10년쯤 지나면은 일본은 창업적 가문의 지분율이 완전히 희석돼 있거든요. 네. 50% 지분 상속세로 그대로 다 뜯어놨습니다. 한국은 네. 지금까지 사실은 상속세로 60%인데 네. 이렇게 뗐다 붙였다 하면서 지분율 강화하고 사실은 실질 상속세로 10%도 안 돼요. 지주사 가격 네, 네, 뭐 네, 헐값으로 네. 디스카운트 시켜놓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연부연합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질 상속세로 10%밖에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런 뗐다 붙였다 하는 게 안 되죠. 네. 이거는 불가능해요. 두 번째로는 상속세도 이제 그러면은 뗐다 붙였다 안 되면은 주가를 리레이팅 시키고 상속세를 제대로 거두라고 할 거거든요. 네. 지금 금투세라는 문제도 이 민주당은 뭐 소득 있는 곳에 뭐 소득 그 세금 과세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공감이 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졌어요. 네.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재벌의 창업주 가문들께서 네. 10년 이상 계속 이걸 거부하고 지나면은 폭력적으로 지배 구조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냥 창업주 가문을 다 퇴출시켜. 일본이나 영국이나 한국을 제외한 싱가포르나 대만은 창업주 가문이 그대로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이니셔티브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주주와 같이 상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60% 이상 다 이제 주주 환원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렇게 밸류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시가 배당률이 4% 정도 됩니다. 대만 가권 지수의 전체의 시가 배당률이 4% 주주 사실 몇 빼고 시가 배당률이 4% 되고 있어요. 네네네. 평균이. 야, 그렇죠. 사실은 기업에다 투자했는데 정기예금보다 많이 나와야죠. 저는 많이 나와야죠. 예, 예. 그렇게 돼서 가족이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 창업주가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빨리 그 결정하시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이제 상생하는 구조로 가셔서 경영 승계를 저희는 창업주 가문의 창업주의 그 창업 정신을 보존하고 경영 승계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상생하자는 말씀, 상생. 그렇게 만약에 거부하시면은 10년쯤 지나면은 국민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네. 10년쯤 다음 세대쯤에는 완전 폭력적으로 그냥 다 창업주 가문을 다 손떼게 해. 네. 라고 폭력적으로 바뀔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창업주 가문이 사실은 잘하면 잘할 수 있죠. 왜냐면 내 회사니까 더 손때가 묻었고 그렇죠. 또 애정이 있으니까 잘할 수 그렇죠. 있어요. 근데 그걸 인정을 받으시려면
사회 구조를 통해서 회사가 큰 거고 한국의 인재들을 사용해서 회사가 큰 거니 그리고 또 지분 투자를 받은 거니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죠. 예, 지불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의 걸 뺏어가는 개념으로 자꾸 그런 식으로 도둑놈 심보로 오래 가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 되면 이거 도둑놈이네라고 인정 그렇죠. 사람들이 컨센으로 하게 되면 한꺼번에 다 놓칠 수도 있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창업주 가문이 네. 한국의 어떤 지배 계층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걸 저는 이거를 깨자고 하는 말씀, 저는 재벌 개혁을 하자는 말씀이 아니에요. 상생하자는 말씀드려요. 네. 그런데 이걸 거부하시면은 국민들이 네. 이걸 언젠가는 이런 지배체제 앙샹 레짐이라고 하는 이런 구시대적인 전근대적인 그리고 상생하지 않으려 하는 이런 지배 계층에 대한 반감이 점점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극단적으로 바뀌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그렇죠. 예,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국식의 글로벌 자본 스탠다드를 그렇죠. 얘기하는 오히려. 거니까 네. 이 기준이 잘못된 기준은 아니다. 지금 이미 극단적으로. 하나의 그 현상 중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건 미국 시장으로 정말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이. 그러니까요. 예, 미국으로 아직도 국장에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국장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젊은 세대들은 한국은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장 편안한 미국을 하는 게 좋아. 근데 미국은 정말 주주자본 환원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90%.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원래 70%가 선진국 평균이고 예. 주주 환원율이 70%일 때 내재 가치와 주가가 일치한다라고 네. 금융과학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70% 넘으면은 그게 유지할 수 있다면 70% 이상의 주주 환원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내재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프리미엄을 받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체 증시는 실제 미국의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주가가 높아요. 그래서 계속 고평가된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는 지금 뭐 PER 배수가 27배 그렇죠. 이런 정도가 되니까 과거의 평균은 17배였습니다. 지금 25배. 그렇죠. 과거 평균 17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오히려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뭐 그런 정도는 되지 않더라도 글로벌 스탠다드 70%입니다. 70%. 그래서 대만이 60%고 거의 대만의 주주 환원율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거의 근접한 아니 사실상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은 아니 뭐하러 은행에 예금하냐고 60% 주면은 그냥 그렇죠. 그냥 배당 4% 받지 주가 1년에 한 뭐 10% 오르지만 한 14, 5%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지금 10년 동안 연평균 3%도 못 올라요. 예, 지수가. 제가 봤는데 2010년에 2200이었거든요. 고점이. 지금 2500이거든요. 한 300 올라서 한 15% 올랐어요. 10년 동안. 그럼 한 연복리로 따지면 1%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3%였거든요. 매년 2%씩 손실을 난 거예요. 주주였다면. 맞아요. 한국 주주들은.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유상증자하면 돈 달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잘해서 우리한테 리턴이 됐으면 어려워?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그렇죠. 너도 우리한테 꾸준히 배당도 해주고 현금 우리 살 수 있게 해줬잖아 하면서 해줄 수 있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아니 뭐 기업 하시는 분이 더 잘하실 텐데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렇죠. 테이크는 있고 기브는 없네. 그렇죠. 그 사업 같이 했던 친구가 10년 전에 100억 밸류로 투자했는데 때다 붙여도 자기 지분 70%인데 이미 40% 뺏겼는데 30%도 100억 밸류로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전혀 투자에 대한 보상과 지불을 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너무 좀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금융투자 소득세 관련해서 논의가 정말 너무 많아요. 근데 아마도 지금 요 감정에 딱 있는 주주들한테 금투세 내 이러면은 폭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미 이소영 의원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소득 있는 곳에 과세했다. 원칙 맞는데 그러면 왜 1주택자는 면세시켜주냐. 1주택자는 소득 아니냐. 양도소득. 그것도 다 소득 과세야 그러면. 과세라는 것이 정책이고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그 환경에 비춰와서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미치면 즉 과세보다도 부정적 효과가 많으면 과세 안 하는 거고 과세를 해서 오히려 국가 경제에 이바지를 하고 소득 분배를 통해서 국가 경제가 더 좋아지면 과세를 하는 거고 정책적 판단을 하는 거지 무슨 이것이 무슨 자연법 원리도 아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들 이미 논의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뭐 1%다 뭐 결국 뭐 0.5%다
소득 내는 사람 5천만 이상 이렇게 했을 때 뭐 또는 1억으로 올리면 뭐 0.5%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소득 내는 거 관계없다. 그리고 그분들 미국으로 가셔도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쟁이 터지면은 지휘부가 벙커로 들어갑니다. 네. 왜 벙커로 들어가냐면은 사실은 전쟁이 터졌을 때 최전선을 싸우는 사병들이 그냥 마구 총질하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네. 지휘부에서 아주 정교한 지휘 체계를 통해서 그 신호를 주고 그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전쟁을 수행하고 그래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싸우면은 그냥 전선이 붕괴되고 진단 말이에요. 네네. 자본시장과 증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분들이 지점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랜덤하게 네. 모든 투자자들이 그냥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가격 형성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자본시장에도 리더 그룹이 있어요. 네. 리더 그룹이 신뢰라는 크레딧에 기반한 신호 체계가 있고 그 신호 체계가 가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 신호 체계가 공정하고 효율적일 때 그 가격이 페어한 그 인트린식 밸류라고 하는 그 가격을 형성할 수 있어요. 자본시장에 물론 이제 펀드는 다르지만 펀드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금투세를 두들겨 맞으면은 종수세를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펀드 그러니까 국장에 투자하는 거는 개인들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법인들만 투자하는 거고 네. 개인들은 그럼 결국은 국장에서 빠져서 미국장 투자하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고 네. 그 1%의 분들이 전체 자산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로 클 뿐만 아니라 네. 그분들이 그분들의 움직임이 자본시장이 주는 그 시그널, 네. 신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글로벌 자본시장에 보면 뭐 연금이 일단 가장 큰 리더그룹이고 네. 뭐 대형 패밀리 오피스, 드러켄 밀러라든지 조지 소로스라든지 워렌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떤 생각하고 뭘 사고 뭘 파고 워렌 버핏 회장님이 애플 반 팔았다고 해서 애플 주가가 그날 하루에 네. 5% 내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주가가 못 오르고 있고 다 많은 분들이 왜 팔았을까? 워렌 버핏 회장은 왜 팔아? 이거 고평가된 거 아닌가? 미래가 어두운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한국의 자본시장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리더 그룹인 상위 1%의 자산가 분들이 한국 국장을 버리고 미국장으로 가면은 그 밑에 있는 아주 소액주주들은 다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완전히 붕괴됩니다. 한국 시장은. 지금도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더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신호 체계로 왜곡시키고 교란시키는 그런 과세를 도입하는 것이 과연 국가 경제에 어떤 이득이 있고 자본시장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국민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지 저는 그건 굉장히 의문입니다. 광화문 제가 있는 사무실 근처를 돌아다니면 한국은 절대 신흥국이나 후진국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완전 선진국이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 중에서도 탑 클래스 선진국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얘네 되게 촌스럽다 뭐 이런 느낌 들 정도로 굉장히 훌륭한 국가가 되어 있는데 아니, 자본시장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후진적이지? 그렇죠. 유신 시대의 자본시장 구조를 아직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싱가포르 가서 정말 느꼈는데 한국이 자본시장을 딱 빼고 자본시장 빼고 나머지를 보면은 기적의 나라예요. 네. 정말 위대한 나라예요. 위대한 국민이고 그리고 한강 기적은 기적이 아니었다. 한국민의 우수성 그리고 그런 성실성, 효율성, 생산성 이런 것이 글로벌 원탑이에요. 이렇게 균질적이고 문화적으로도 단일하고 많이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런 나라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나올 수가 없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위대한 민족이 멸종하고 있잖아요. 멸종하고 진짜 이거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멸종하고 있어요 지금. 그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저는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미래 젊은 세대들이 왜 아기를 안 낳느냐? 미래를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왜 미래가 어두우냐?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나는 무슨 수로 자본 축적을 하냐?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자본 축적을 합니까? 사실 지준장도 저도 그렇고 우리 세대는 그냥 제가 그때 막 사회에 나와서 이제 뭐 변호사하고 그랬을 때 그때 제가 한 1억 정도 되면은 2억짜리 전세로 강남에 잠원동에 전세로 한 2억짜리 그러니까 한 35평짜리가 그때 한
2008년도 뭐 IMF가 또 있기도 했지만 네. 직후에 한 2000년 정도에는 한 5억 정도 들이면은 네, 맞아요. 전세로 한 35평짜리 들어갔어요. 네, 네. 그래서 전세 대출 받고 네. 한 2억 정도 벌면 되니까 이제 맞벌이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열심히 둘이 맞벌이 해서 전문직으로 해가지고 산다는 말씀이죠? 전세가 아니고. 그렇죠. 산다는 예, 처음에 전세가 아니고 전세로 살다가 네, 살 수 있다는 얘기. 그 돈이면은 네, 열심히 벌어 전세로 살다가 그 집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맞벌이 해가지고 그 집을 살 수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집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택도 없는 생각이 지금은 그러면은 무슨 수로 나중에 노후 대비를 할 것이며 무슨 수로 아기를 키우냐고요. 아기를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자산 축적,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지 아기도 넣고 맞아요. 일도 하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 축적이 문제입니다. 네. 나는 어떤 플랜을 가지고 내가 몇 살 됐을 때 얼마만큼 이제 축적을 하고 뭐 40 됐을 때 어떻게 되고 그때는 집을 뭐 몇 평으로 옮기고 나중에 60 돼서 은퇴했을 때는 부부가 합산해 가지고 뭐 한 10억 정도에 다 빼고 집 한 채 있고 한 10억 정도의 금융자산 있고 이걸로 뭐 이제 여행 다니면서 해야지 이런 플랜이 나와야 되잖아요. 네네. 안 나와 플랜이. 그렇죠. 그런데 계속 디스카운트 되고 과세는 하기도 하고 지금 초금 목피하고 빈사 상태인데 여기에 또 뭘 뜯겠다고 네. 금투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계층 이동의 사닥다리가 여기저기서 막 끊기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애 낳아서 우리 애가 잘 되고 미래가 잘 될 거라고 보장했으면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뭐 좀 힘들지만 하다가 그러면 나중에 나이 먹고 돌아보면 참 우리 열심히 살았고 우리 애들도 잘 됐네 그렇죠. 뭐 이렇게 네.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희망이 있으면 결혼도 하고 애도 놓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이거 뭐야 모든 게 힘든데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결혼하면 더 힘들고 애 낳으면 더 힘들고 이제는 결혼도 예. 안 해요. 아예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런데 마지막 뭐 예를 들어서 큰 돈은 없고 그래서 집은 이제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금융 투자로 어떻게 돈 좀 주식 투자로 해서 계층을 한번 판이 물리고 예, 그래도 계층을 한번 올려볼까 그래도 여기 하나 남아있는 사닥다리 얇지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그 어떤 그 계층 상승에 대한 희망이 한 번 더 꺾였다. 예, 그러니까 더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니까. 금투세는 저희는 네. 이거 결국 유예할 겁니다. 폐지하거나 유예할 겁니다. 안 네. 됩니다. 불가능해요. 지난 대선에서 1%도 안 됐거든요. 50만 표가 차이가 나서요. 네. 지금 주식 투자 인구가 1,400만입니다. 네. 여기서 꺾이잖아요. 그다음 이거 금투세 도입해가지고 주가 밀리거나 그러면은 그분 대통령 못 됩니다. 참고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식 투자해서 돈 버시거나 주식에서 자리 잡으신 분 중에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주변에 지금 금투세 하려고 하는 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금투세 시행하려고 하는 당 지지자들이 더 많아요. 주식 투자. 이탈할 거예요. 네, 그럼요. 이탈 가능성. 이탈하니까. 다른 때는 이탈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이탈 안 했는데 이번 문제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많은 막 이렇게 뭐랄까 떠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상황들로 막 급속하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주변에 여쭤봐도 큰 자산 이런 분들이나 뭐 그 젊은 친구들도 물어봐도 만약에 진짜 금투세 도입하면은 다 미국 주식 한다고 하는 많죠. 좀 안타깝습니다. 경각심 가지셔야 됩니다. 네. 혹시 오늘 또 우리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까 뭐 꼭 해주고 싶으신 추석인데 덕담 있으실까? 저희가 이번에 얼마 전에 상사법 학회가 열렸거든요. 네. 저희 궁극적인 목표는 주주보호 입법을 주주보호 입법 돼도 결국 소송해야 돼요. 제일 먼저 이런 부당한 지분율 침탈하는 합병이라든지 자본거래를 막는 가처분, 가처분을 해서 일단 막을 수 있는 그런 법적 수단이 만들어지려면 이제 입법이 돼야 되고 결국은 가처분을 하든지 뭐 손해배상 소송을 하든지 법원의 판결을 바꿔야 되거든요. 미국이 1932년도에 노던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때 벤자민 그레엄이 최초의 이제 주주행동주의를 한 때로부터 50년이 지나서 미국도 50년의 세월을 거쳐 50년 동안 워런 버핏 뭐 이런 회장님들부터 수없이 많은 투자자들이 싸워서 1983년도에 와인버거 대 UOP라는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결 리딩 케이스가 나왔어요. 주주를 보호하는 리딩 케이스가 나오고 그 뒤로부터 이제 완전히 미국은 주주 가치가 리레이팅 국면으로 들어갔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저희가 이제 포럼을 시작하면서 저희도 한 20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가 보기엔 한 5년이면
될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한국 국민은 정말 기적의 국민이다. 위대한 국민이다. 네. 이번에 상사법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셨는데 상사법 학회 천경훈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주류 학자들이 명확하게 목소리를 내셨어요.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 보호 의무가 있다. 이사들이 소송하면은 만약 이런 물적 분해를 뭐 동상장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비율에 의한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은 이사는 손해배상 책임을 뭐 묻든지 하여간 회사가 묻든지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든지 이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임박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상법 안 바뀌더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 두산 바켓 이 건에 그렇죠. 대해서 그걸 했던 그 이사 명단 뽑아가지고 그렇죠. 누군가 두산 바켓 주주가 그렇죠. 이거 말도 안 되는 행동인데 이거는 잘못했으니까 이거 우리 주주한테 심리적 그렇죠. 피해를 줬으니 해 하면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 마 그렇죠. 했는데 판사들이 이제는 생각해 본다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서울대 법대 교수님들이 사실 한국 법 쪽의 리더 그룹들이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모두 다 현행 상법에서도 주주 보호 의무가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 네. 즉 판례가 바뀌어야 된다. 네네. 라고 목소리를 내시기 시작하셨어요. 이걸 보면서 임박했다. 그러니까 우리 거버넌스 개혁의 역사가 네. 미국이 50년 동안 했던 그 역사를 우리는 5년 만에 해낼 수 있다. 여기서 힘들거나 이번 임기에서 주주보호 입법이 반드시 도입돼야 됩니다. 그리고 합병 비율을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지배 주주가 있는 회사의 계열사 간에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든지 또는 지배 주주가 없는 반대 당사자 간에만 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하든지 상법의 이사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도입하든지 의무 공개 매수제도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제 도입하든지 뭐 공개 매수할 때도 공정 가격에 의해서 한다든지 이런 주주 보호 입법이 이번 회기에 다 도입이 돼야 돼요. 네네. 양당에 사실 이번 정부가 상당히 진심이거든요. 이복현 원장을 봐도 네네네. 진심이 있는데 물론 내부적으로 많은 또 이 지금 재벌 대기업들이 창업주 가문에서는 고민이 많으시겠죠. 저희는 이해합니다. 네네네. 이미 엄청난 특권이 있고 이걸 갖고 지배력을 유지하시면 경영 승계를 해 오셨는데 네. 갑자기 이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경금 뺏기는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과 그런 고통과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대만을 보시라고. 대만과 일본이 있는데 일본은 지배력을 완전히 다 상실했습니다. 네. 메가드가 재벌도 해체했지만 그 뒤로도 몇 세대를 지나면서 상속세 그대로 다 두들겨 맞고 완전히 지배력을 상실했어요. 대만은 가족 기업이 지금도 경영 승계를 하고 있어요. 네. 저희는 일본으로 가고 싶지 않아요. 네네. 일본의 이 거버넌스나 경제 시스템의 그런 역동성이 죽은 나라지 않습니까? 네. 뭐 탑다운으로 아무리 해도 좀 일어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운 지금 뭐 무제한 양적 완화를 10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잘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어렵다고 보거든요. 역동성이 대만도 문제가 있지만 대만과 같은 거버넌스 시스템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좀 더 맞지 않는가 상상할 네. 수 있지 않는가 네. 경승계를 하시되 주주에게 줄 거 주고 빨리 이렇게 바꾸셔야 되고 저는 일반 주주들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번 정부가 의지가 있고 양당의 의지가 있고 이번 회기에 바꿔야 된다. 네. 이번 회기에 진짜 절호의 찬스고 임박했다. 더 힘을 내시고 더 혹시 또 이렇게 밀당이 있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미국에 투자하시더라도 투자는 미국에 하시더라도 계좌는 이민을 가시더라도 우리가 여기서 먹고 살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후대에서 먹고 사는 이 땅을 복구를 하고 멸종을 막으려면 우리 이 위대한 민족의 멸종을 막으려면은 여기서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 조금만 더 힘을 내십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셔서 목소리 내셔서 금투세 네. 저기 댓글 다시고 또 각 그 의원들께 또 전화하시고 또 이소영 의원님 같은 분들께 또 후원금 내시고 후원금 내시고 네. 이소영 의원이 당내 굉장히 소수 의견을 내고 계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분들께 힘 내드리고 저도 이제 좀 드렸는데 그렇게 드려서 힘을 내시게 또 부도도 드리고 또 우리 지점 형님 댓글 유튜브 보시고 댓글 다시고 이런 목소리 계속 내주시고 국회에도 하시고 청와대에도 댓글 올리고 계속 이렇게 계속 임박했기 때문에 네. 조금만 더 힘을 내시면 이번 회기에 완전히 천지개벽하는 네.
자본시장 계약이 일어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 재작년에 이거 처음 얘기하셨을 때보다는 힘이 굉장히 많이 네. 실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일반 주주분들이 많이 그 시장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리고 우리 대주주분들도 이게 그 뭐 다 자기 회사 뺏기는 게 아니고요. 본인도 부자 되는 방법이시고, 맞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우리나라 필리핀처럼 되는 거예요. 몇몇 가문이 뭐 나라 그걸 다 잡고. 진짜. 근데 맞습니다. 여기 이걸 잘 하면 여러분도 미국식의 어떤 대자본가가 될 수 있고, 그러니까요. 한국에서도 위대한 기업들이, 미국식의 위대한 기업들이 더 많이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 거니까요. 정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그리고 정말 피를 토하면서 진짜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하고, 저도 이렇게 대담하면서 가슴이 울컥울컥한 그런 경우가 많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 김규식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